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업 시작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소환장을 보낸 겁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마라톤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공개 소환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한 만큼 소환 일정이 공개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에 임할지 뿐만 아니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 등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체포영장 신청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회색 차량 한 대가 대통령실 앞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줄지어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이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이 비서실의 업무인지 알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공조부는 이미 등기 우편도 발송해 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이 번갈아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계속 거부할 경우 대통령 체포나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건 역시 윤 대통령 등 강제 구인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영장 반려 가능성이 있는 검찰 대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내란죄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피의자라고 밝혀왔지만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혐의로 출석입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데 이어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직접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전 경찰 수장을 불러 장악할 기관 등 지시 문건을 건네고 선포 이후에도 군과 경찰에 직접 전화해 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검경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가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직 출석에 응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닌 만큼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만약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알린 날
검찰 특수본도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양측이 경쟁적으로 대통령 소환 조사를 요청하자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통보받은 날짜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조사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는 만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의지는 있죠. 저희들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인단 윤곽이 잡힌 만큼 또 다른 이유를 들며 조사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제1차 변론 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애초 헌재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며 재판관 모두가 대등하게 탄핵 심리에 참여하는 만큼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 일정을 정리한 헌재는 이제 심판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고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은 심판 절차의 변수로 꼽혔는데 헌재는 지금 상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는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인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현재 거부권 대상이 된 법안은 모두 6건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소추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가에선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제2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대신에 여야와 더 소통하고
관련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인 2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든 여야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 당 얼굴로서 적합한지 이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민주당의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췄는지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내 또는 원외 인사 중 가닥이 잡혔는지 묻는 질문엔 아직 백지 상태로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의총장 안에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관련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권대행이 겸임해야 한다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의총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여당 사령탑으로 재임하던 5개월간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의 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탄핵 국면에서 지도부 붕괴로 이어졌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를 결정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권에 등판한 건 총선 대비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에서 곧바로 여당 총선을 지휘하는 수장 자리에 올랐지만 취임 직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파열음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비롯한 여권 발악제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은 겁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 전 대표. 비대위원장 사퇴 2달여 만에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며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62.8% 과반을 웃도는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된 뒤에도 줄곧 내세운 건 변화와 쇄신이었습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물론 대통령과 갈등의 골은 비대위원장 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입장 등 국면마다 용산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고 김 여사 의혹을 두고 인적 쇄신과 사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하면서 당정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당원 게시판 비방글 작성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것도 잠시, 비상계엄 사태로 계파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겠다며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고 탄핵에는 오락가락 입장을 번복하다가 끝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탄핵안 가결 뒤에도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됐고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한동훈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일 지지자들을 만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전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국면에서 원내 장악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가운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으로는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등 9명의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모두 11명이 선임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소추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당이 불참 의사를 밝혀 위원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하며 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렵고 정치적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면서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탄핵 가결 뒤 월권성 발언이 나온다며 벌써부터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앞서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고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한 뒤 민주당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경은 현상 변경과 유지 중에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민주당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라며 제2요구권과 임명권 모두 대통령 권한 일부인 만큼 이 대표가 권한 행사 범위에 유권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내일 만납니다. 권 대행은 의원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관행에 따라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를 가겠다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며 자신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용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주심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이 됐는데요.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분이 지금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자배당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배당이 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명한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보수주의자, 원칙주의자 이렇게 평가가 있고요. 판결을 통해서 이분의 어떤 성향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봐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해서 국정농단 때 1심에서는 실형이었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있었고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선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실상의 불법 정치 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한명수 전 총리 1심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좀 정파적인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게 한 분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는 지금은 6명이고 앞으로 내년에는 9인 체제가 완성이 될 텐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초안을 잡고 공개 변론 때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분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치우친 어떤 생각과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나머지 8인을 통해서 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한 어떤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직접 밝힌 바도 있는데요. 자, 이제 비서관님께도 이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 이후 그러니까 6일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의
처형인 사실, 그러니까 제부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이 실패로 끝난 뒤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분 중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했던 건데, 이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 위원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이 헌재 심판까지 가서 다퉈볼 그 상황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임명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근데 저도 아무리 정영식 주심이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안 자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그리고 내란죄 범죄 혐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쟁점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채집되는 증거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뭐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너무 확실한 내용들, 확실한 폭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보다도 더 사안 자체가 분명하고 간결하다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어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릴 만한 이런 일들이 이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속에 헌재는 지금 좀 진행을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기를 잡았죠. 네, 8년 전에 박근혜 전 탄핵과 어떻게 보면 타임테이블이 좀 시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국면인데요. 비슷한 상황인데요. 변론기일은 정해졌습니다. 그 준비기일은 정해졌습니다. 이번 달 27일 오후 2시에 하겠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이 신경 쓰는 부분은 지금의 6인 체제인데, 현재에서도 지금 6인 체제 안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6인 체제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그게 이제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당은 적극적으로 헌재 9인 체제를 위해서 지금 국회목 2명, 3명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 지금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권한대행에게 이거를 굉장히 빨리 해라,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 일정도 정해져 있는 만큼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이 아마 통과가 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9인 체제 속에서 집중적인 어떤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 비서관님께서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임하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직접 천명한 바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은 출석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출석 의무는 없는데 본인이 그동안 좀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해 왔던 만큼 출석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직접 변론까지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실 그 자리에 의무가 없는데도 출석한다는 것만으로도 좀 어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본인의 의지를 피력하고 또는 이제 본인의 어찌됐든 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뭔가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서도 여러 사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윤석열 대통령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것 같거든요. 보면 뭐 생중계 요청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론도 직접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전부 다 열려 있는 상태인 만큼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전에 선거 기간 동안에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당시 후보가 일정이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소명을 하겠다 해서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에서 날 불러라, 내가 다 대답을 하겠다. 근데 그 이후에 야당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어떤 사안이 굉장히 불거졌을 때 정면으로 승부하는 어떤 승부사적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나 이번에 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헌법적 결단, 정치적 고도의 어떤 행위, 이렇게 통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다른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정성에 있어서나 뭐 어떤 전략에 있어서나 그거는 굉장히 주요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헌재가 지금 6인 체제입니다. 헌재는 6인 체제로도 뭐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놨지만은 민주당은 국회 몫의 3명 지금 추천을 좀 서두르는 것 같은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18일에 청문회를 하고 4일간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30일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1명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절차만 이제 국회에서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또 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좀 지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일부는 또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안까지도 고려를 해서 민주당은 만약에 국민의힘 몫이 제대로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이라도 단독으로 이제 추천하고 임명하는 그 과정까지도 밟겠다라는 대안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됐든 해가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 체제의 결함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일을 이제 처리해야 하는 재판관인 만큼 이게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 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이 체제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판단을 존중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체제의 결함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공조수사본부 그리고 검찰 모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이나 소환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무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측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 헌재나 그다음에 형사 수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결이 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핵심은 어떤 내란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은 사실상 지난 12일 오전 담화를 통해서 본인의 계엄의 어떤 불가피성, 어떤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진 통치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어떤 재단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좀 큰 틀에서 헌재에서 좀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환에 임해가지고 어떤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쪽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자기 입장이 나가는 것보다는 헌재라는 공간에서 이게 통치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중대한 어떤 파면할 정도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위헌 행위가 있는지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어떤 그 방어 어떤 전략으로 볼 때는 지금의 이제까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팩트를 대통령이 어떤 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일련의 상황을 체크를 본인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어 논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상태에서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변호인들과의 어떤 소통 속에서 방어 논리가 좀 구체된 상태에서 소환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1차 소환 때는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불응을 했는데요. 지금 변호인단의 면면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대표를 맡고 검찰 출신 인물들이 좀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에 변호인단이 입장을 좀 밝힐 걸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 나올까요? 아마 대통령의 그 2차 대국민 담화와 아주 유사한 논리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엄 선포는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고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아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변호인단을 꾸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전혀 국민들께 소구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힘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수없이 논의를 했듯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에도 맞지가 않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심지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이 중간지휘부들에게 내려갔던 명령 중에 이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 애초에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고 무력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인 측에서 대통령의 사실상 2차 대국민 담화를 답습하는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부대변님께서는 이게 전에 그 전략적 무대응으로 지금 검찰이나 이제 경찰의 출석이나 소환 요구에 좀 무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기관이 좀 혼선을 빚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다 부르다 보니까 수사기관을 골라서 이제 출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골라서 하기보다는 사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본인의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과하면 과했지 봐주기 수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하면 좀 더 뭔가 편안하게, 뭔가 유리하게 뭐 수사를 받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실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의 정권의 사냥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 하이에나가 된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권력이 어떻게 보면 기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수사를 잘 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직 논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보호해야 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과하면 과했지 뭐 덜하게 수사는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 검찰을 했을 때 유리한 국면은 있습니다. 뭐냐면 영장이 발부됐을 때 20일 동안 그게 유효하거든요. 근데 검찰에 가면 20일인데 공수처 수사를 하면 10일 하고 또 검찰 가면 2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인의 방어권 논리를 통해서 한다면 검찰을 하는 게 뭔가 구속된 상태에서 하는 게 짧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은 쓸 수 있다고. 명운을 걸고 지금 수사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수장이었던 만큼 검찰로 가면은 윤 대통령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뭐 기존에 이미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 왔었고 이번에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과연 뭐 윤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시점이라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물리적으로 봐도 수사상의 혼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중복 수사 또는 경쟁적인 수사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뭐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혼선을 빠르게 좀 해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공조수사본부를 이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셋이서 꾸렸고 검찰만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 측에 사건을 이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은 이 윤 대통령 관련된 조사 내용들을 다 이첩한 상황이고 이 검찰만 남아 있는데 검찰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 피의자들의 어떤 방어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수사 혼선이. 왜냐하면 당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직접 권한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채집하는 증거나 이루어지는 수사가 불법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의 변호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 이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는 지금 일단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빠르게 공수처로 이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짧게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해오고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혼선의 어떤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내란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본인들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했다 손 치더라도 정략적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의 혼선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과한 검찰의 어떤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기 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진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게요. 이 검찰이 목리를 부리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승인을 안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 검찰이 수사기관의 목적에 충실하다기보다는 어떤 조직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직접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조직이 있으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도하게 나서는 모양새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나서서 요청을 한 만큼 절차에 따라서 이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전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결국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죠. 자, 최고위원 사퇴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는데, 자, 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계엄 국면에서 국민의 어떤 눈높이, 민심에 따라서 계엄을 저지하고 그런 부분은 높이 사는 거죠. 예. 국민의힘이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뭔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계엄 이후에 어떤 전국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탄핵이 유일한 답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당대표의 어떤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당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 한 명이 당대표지만 본인의 생각보다는 집단 지성에 이뤄지는 의총의 결과로 이뤄진 탄핵 부결이라는 그 부분 당론은 존중해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그거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설득을 해야죠. 그런 설득의 과정에 아쉬움이 좀 있다는 게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금의 사태의 어떤 부분은 정치적인 어떤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떤 개인의 이런 계엄 정부가 탄핵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문제라기보다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물은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탄핵 이후에, 가결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엄을 했느냐, 내가 투표를 했느냐.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의원들,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좀 폭발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자리에서 장동혁 최고, 진정훈 최고가 사퇴의 어떤 의견을 입장을 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친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속된 말로 제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친한 쪽의 의견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걸 피력을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떠나는 마당에도 탄핵의 어떤 불가피성, 본인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보수의 정신은 보수의 정신이라 하면 탄핵의 찬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존재하지 않지만, 부존재하지만 존재감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고요.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시점이 되면,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지금 배신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누가 누구를 배신하냐, 우리가 조폭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이미 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했던 그날 밤을 다 목도를 했고, 국회로 이 군경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 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들 앞에서 이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색출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과거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탄핵 트라우마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일종의 공격성을 띠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색출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대통령도 나와서 본인이 선포한 계엄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강조했을 뿐이지 국민들 앞에 정말 진정성 어린 사과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인민재판하듯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하고 배신자론의 친한계 의원들을 가두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것은 질서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수습하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국민의힘이 어떤 위기의식이나 현실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상대당이지만 좀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온 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추운 날 여기 많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제가 쓴 건데요. 한번 가주십시오. 대표님 우리하고 간다고 계시면 가세요. 잠시만요. 걱정 마시고요.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접 본 것처럼 이 울먹이는 지지자도 있었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존재감을 계속 드러낼 것이다. 네.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다시 정치적 재기를 할 텐데 이때 이준석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죠. 근데 이번 선거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분명합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비판, 그런 대목이 있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절대 반지를 끈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까지 된다면 못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중도적인 제스처를 하지만 본인의 어떤 본심,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리고 뭐 이분이 적용되는 게 위증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 다음 대선의 화두는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반 이재명입니다. 근데 한 개인에 대해서 싫다 좋다를 논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개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어떤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뭔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른바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끼리 우선 뭔가 구심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할 텐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의원과의 어떤 손을 잡는다는 게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뭐 과하게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예, 네. 지금 김 부대변인님은 다음 대선의 화두 중에 하나가 반 이재명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다 된 듯이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뭐 여당을 향해서 참여를 촉구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여당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마지막 인사하면서 굳이 이재명 대표를 꼭 언급을 하고 물러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여당의 이 난맥상을 수습해야 하고 국정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수습에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적반하장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상대 당의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과오를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건 짧게 부대변인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상 어떤 공통 부문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원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다선 의원 쪽에서 좀 얘기가 되겠죠. 예.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갖춰야 될 것들은 민생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교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힘이 많습니다. 그 힘이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 일단 탄핵은 안 하겠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본인은 좀 편하게 유하게 하지만 당내 목소리는 거부권 행사하면 무조건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가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책임은 정치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수없는 탄핵과 특검, 그다음에 감형 예산. 저도 기자를 한 20년 했지만 20여 차례 탄핵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탄핵한다는 걸 보면 저는 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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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연이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핵심 공모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을 구속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실 예정인가요? 국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보다 앞서 707 특임단과 3공수, 9공수 여단을 동원했던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역시 구속됐습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회를 지키는 임무인 줄 알았다거나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예하부대의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됐고 이 사령관이나 곽 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한남동 공관회동 3인방으로 꼽히던 핵심 인물인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도 지난 14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역시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계엄군 지휘관들의 신병이 사실상 모두 확보된 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정점을 향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섭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포고령 1호를 직접 발표한 당사자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오늘 박 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제외하고 내란 핵심 임무 종사자로 거론된 현역 군인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12.3 내란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이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민간 경찰이 현역 군인을 긴급 체포한 건 법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제동을 건 건데 경찰은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분 만이었습니다.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계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의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정보사가 계엄 준비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 사령관과 포고령 초안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 경찰이 현역 군인을 체포한 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며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체포를 승인했습니다. 특수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별개인데도 재판권의 이유로 검찰이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단은 문 사령관을 석방한 뒤에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유로 다른 현역 군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조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12일 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녀온 데 이어 14일에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송파구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조 청장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1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주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민들의 촛불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탄핵 심판을 절차를 진행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집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맞는 첫 평일 저녁이었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등 1,50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와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의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며 조속한 탄핵 절차 진행과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이지만 나왔습니다. 어김없이 응원봉이 등장했고 주최 측 추산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시민 2,000명이 모였습니다. 10대, 20대 애들이 막 그렇게 윤석열을 타도하고 윤석열을 처단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그 기성세대로서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빚을 진 것 같아서. 비슷한 시각 서울 보신각 앞에서도 시민단체 촛불 행동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익숙한 음악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가사를 바꿔 부르며 공연장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집회지만 약간 K-팝 콘서트 같기도 하고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 힘차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의 사회학 교재 같은 촛불 행동 등이 이번 주 평일 저녁 내내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 자체가 무효라며 광화문 등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보수단체들이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어제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고 계엄 선포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야당과 언론의 압박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번 탄핵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닥뜨리면서 연말 송년회 등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황보희경 기자입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들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삼겹살집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체 예약 취소 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0대건 정도 됩니다. 한 4, 50명, 6, 70명 단위로 회사 사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시국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인파가 몰리며 카페나 편의점 등의 매출은 올랐지만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식당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건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현재 지금 12월에 좀 많이 영업을 해야 되는 이 시즌에 조금 취소건이 생겨서 실제 지난주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해봤더니 절반가량이 단체 예약 취소 등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경기가 얼어붙는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소비자 심리지수는 5달 동안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을 의미하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국 불안 여파로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뒤 열린 첫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에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물가로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 속에 연말 특수마저 빼앗긴 자영업자들은 찬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2,49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0.67% 오른 채 출발했지만 0.22% 내린 2,488.97로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700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홀로 4,7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5일 만에 하락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비상계엄 충격 후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88% 오른 채 출발했지만 상승폭이 줄어 0.69% 오른 698.53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1,9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38.2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 3시 반 기준 1,435원을 기록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장 대표들과 만나 탄핵 정국송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와 수출, 채용을 정상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틀 만인 지난 4일에 이어 12일 만에 다시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부탁했습니다. 기재부는 경제단체 대표들은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인했다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은 대통령이 아닌 두 나라 국민 간에 이루어진 거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도 동맹 관계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미 동맹에 차질이 없을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매슈 밀러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 간에 맺어진 거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at alliance is not just an alliance between presidents, it is an alliance between governments and an alliance between peoples. And our commitment to that alliance remains ironclad.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회복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일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적 절차의 평화적 이행으로 평가했습니다. Democratic resilience that was hard won several decades ago, and we've seen them follow peacefully a process that was laid out by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도 권한대행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걸 확인했다며 탄핵 사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도가 가진 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공천과 관련해 지시하겠다고 말한 녹취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관련 녹취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지시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했다는 발언입니다.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의 통화 녹음은 2분짜리인데 중간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다시 확인하고 지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들어있던 겁니다. 명 씨는 지시의 대상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라는 것도 대화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녹취는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동식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 수백 개를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3개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황금폰에 있다는 윤 대통령의 원본 녹음 파일이 복원될지 또 그 외에 다른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지 수사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탄핵 전국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홍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별장과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217억여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눈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눈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내일 중부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부터 경기 서쪽 지역에는 제법 굵은 눈이, 서울에도 가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들어온 건데 밤사이에는 중부뿐 아니라 호남과 제주를 포함한 서쪽 지역에도 눈비가 점차 확대합니다. 눈으로는 1에서 5cm, 비로는 5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고 내리는 시간도 길지 않아 오늘 아침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눈비를 뿌린 비구름 뒤로 곧바로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뒤따라 내려옵니다. 17일 화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를 밑돌 걸로 보입니다. 특히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갈 걸로 보여 실제 기온보다 훨씬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북서풍이 산을 넘어 더 건조해지면서 메마름이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 잠깐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초에 다시 강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5주 연속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첫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 수가 7.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61.3명보다는 매우 낮지만 최근 5주 연속으로 환자 수가 증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대형 크레인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문정동과 경북 김천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여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평정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택시 주변으로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승객들에 대한 구급 조치도 한창입니다. 경북 예천군 용국면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2차로에 세워져 있던 대형 크레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와 승객 등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골절이라든지 그런 증상으로 해서 의식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에 불까지 나 차량을 모두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고장으로 2차로에 멈춰서 있던 크레인을 택시가 미처 발견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정동에선 17층짜리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24명이 구조됐고 350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8대와 인력 197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 김천 제2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7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5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남 청양군에 있는 닭농장과 경기 양주에 있는 양동농장에선 각각 올해 11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돼지를 매몰 처분하고 인접 지역의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27일 오후 1차 변론 준비기를 열기로 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21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대통령 측과 조율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루어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조사가 어디서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할 경우 친정인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서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논란은 남습니다.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박세현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던 사람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 지적이 이어져 온 데다 내란죄에 대한 기소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요청대로 검찰이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검찰 몫이 되는 겁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밝힌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이중 소환의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 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검경 양쪽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특수본과 공조본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날짜가 각각 18일, 21일 출석 시기가 다른 만큼 피의자가 어디서 수사를 받을지 선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사의 그런 주체가 이원화된 순간부터 향후의 그런 조사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18일, 21일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선택을 해서 조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떤 곳에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이례적인 이중 소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어떤 수사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법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상황에서는 어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우선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이런 윤 대통령의 그런 혐의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어느 쪽의 관할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일부에서는 한쪽의 수사를 진행했을 때 나중에 재판으로 기소가 돼서 그런 관할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제 착수가 되었던 그런 신문 결과 같은 것들도 모두 위법한 그런 증거로 판단되고 혹은 공소 제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또 향후에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예. 한편으로는 이런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원화된 그런 조사가 진행되면 그 내용 면에서도 조사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우려도 있을 만한 게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내란죄 혐의로 이제 보고 있고 또 수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수사기관 일방에서 조사한 내용이 이제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관련자들이 분산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나 혹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이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는 변호인 선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중심으로 변호인단 면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출석을 할까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물론 이제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을 한다는 취지였고, 사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현재는 지금 변호인단이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환에 대한 요구에 결국에는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저도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예. 다만 결국에는 소환에 응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렇게 소환에 불응을 계속할 경우에는 결국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영장에 의한 그래서 그런 집행이 또 걱정이 될 수가 있고, 강제 신병 확보.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조사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헌법 혹은 법률을 수호할 그런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응은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탄핵 심판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조금 전에 속보에 나왔던 내용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답변서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서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앞으로 반박할 내용들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그런 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과 비교를 조금 해보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구를 당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 청구를 한 그 원고의 주장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승소 판결을 이제 원고가 받게 되는데, 사실 지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이 꼭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일정 기간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탄핵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용도 갖추어졌습니다.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청구인 측을 보면은 지금 탄핵소추위원단이 어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
의원이라든가 이런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이런 소추위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검사 역할을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일종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 역할을 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도 일단은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변호인으로 이제 선임이 됐다라고 하고 또 자문 역할에는 윤 대통령의 40년직이라고 하는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 주심을 맡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임명한 인사와는 어떤 친인척 관계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재판관 기피 사유가 됩니까? 사실 탄핵 재판의 경우에도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통상인의 판단으로 비추어 봤을 때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네.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런 기피 신청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신청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라는 점 혹은 그 밖의 점들은 아직까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피 사유에는 조금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심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좀 이 심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사회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탄핵 심판에서도 결국에는 참여하는 모든 재판관들이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결국 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심이냐 아니냐 여부는 사실 그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심으로서 뭐 이후에 뭐 탄핵 그 소추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그런 심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 판결서를 초안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뭐 주심이든 혹은 다른 재판관이든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수사 상황도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군 지휘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병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수사 상황 좀 종합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거나 혹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현재까지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여인영 국군 반척사령관, 이준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다 검찰에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검찰이요? 상황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몽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구속을 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예.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어제 첫 구속 조사를 받았는데요.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올 여름부터 들여다봤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네, 우선 네. 검찰 쪽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여사령관의 경우에는 올해 여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봤다라는 내용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서실장에게 선관위 그리고 SNS 관련 자료 그리고 뭐 유튜버들의 주장 같은 것들을 관련된 주장 같은 것을 정리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었고 이제 비서실장은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다라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계엄을 준비를 했느냐, 조금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느냐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현재 나온 진술을 봤을 때 여름쯤부터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회가 지금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만약 이게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비상계엄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재판관들에 의해서는 기각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서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입장을 봤을 때 이런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뭐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이런 계엄 선포에 있어서 이런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이런 후보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장들이 조금 배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의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또다시 재판관들의 몫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첫 신문 기일로 잡은 27일 전에 이 후보자들을 이제 임명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임명하려면은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절차에 문제는 없을까요? 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데 사실 그 권한대행의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정도까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견해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 추천의 그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현상 유지 수준으로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을 봤을 때 국회 추천 몫에 대한 그런 후보자들의 임명 역시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올라온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현상 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그런 법안들 이미 과거에 한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안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사실 예전에 이제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때는 또 실제로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비춰봤을 때 지금 한 총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거부권 행사까지도 사실은 조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예. 동시에 지금 수사기관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당에서는 계속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나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은 향후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소가 된 이상 사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그 기소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이 부분을 똑같이 중복해서 기소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고, 물론 그때까지 관련돼서 조사가 진행됐던 그런 자료들은 검찰 측에다가 혹은 기소를 한 다른 측에다가 또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게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일반 특검도 있고 상설 특검도 있고 공조본도 있고 검찰, 경찰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을 지금 민주당은 동시에 구성하는 것에 착수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특검이 시작이 되면 이 교통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진행 중인 그런 수사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그런 수사 관련된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이첩시킬 것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특검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특검이 그 실시가 되고 착수가 되기까지에는 길면은 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사이에 사실은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전부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특검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지금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닌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런 청구할 권리 자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예. 피의자나 피고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불복할 절차도 없고요. 반면에 이제 보석,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소 전 보석인데 이런 절차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기각이 됐더라도 또 불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소 전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지호 청장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나중에 입원 상태로 조사도 가능합니까? 네, 건강 상태가 결국에는 입원 상태에서 조금 진술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태까지 회복이 된다면은 이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관들이 이제 관계 그런
병원에 가서 거기서 조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동부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검찰이 강제 인치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새로 교체된 변호인의 변론 전략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변호인의 전략을 봤을 때 이 주장 자체로는 그 하나가 뭐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뭐 검찰 쪽에서는 이미 영장이 발부된 이상 조사를 위해서 인치를 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김 전 장관이 또 강제로 이렇게 검찰에 소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의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향후에 있을 그런 조사 과정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이런 지적들을 종합해서 추후에 기소가 됐을 때 재판에서 이 전반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위법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여 사상자가 수십 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펜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6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가했고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과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최근 북한 군인들이 전장의 제2선에서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전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해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수상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며 적은 피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위시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이런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네,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미국에 1,000억 달러, 14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재계가 발빠르게 트럼프 잡기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전 미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한미 정상외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나란히 등장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4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y confidence level to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has tremendously increased with his victory. President Trump is a double down president. I'm going to have to double down, you know, $100 billion and 100,000 jobs. 앞으로 4년에 걸쳐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엔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ould you make it $200 billion? My promise is 100, but you know he's now asking to do more. I think with your leadership, my partnership with you, with your support, I will try to make it happen.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아내 아키에 여사를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뒤 첫 기자회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Yes, I'd love to see the Prime Minister, and we will do that. I actually sent him a book and some other things. That happened before the inauguration day? It could. If they'd like to do that, I would do that, yeah.
일본 재계와 정계가 트럼프 2기 출범에 앞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대미 정상회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전 세계의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동원도 검토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 SK용과 미 포드 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에 14조에 육박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트럼프 2기에 대출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거라며 공약대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미국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properly used, and we have all the cards.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거라는 예측에 미국 소비자들은 물건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크레딧카드.com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이 우려돼 물건을 더 많이 산다고 답했습니다. 미시건대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내년에 물가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는 25%로 한 달 전에 1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uy in advance to the inflation? Basically, like furniture, domestic stuff, so I can get a little bit of discount before the increase gets in. Clothes, for example, here is like nice in New York shopping. I would prefer an economy which is more open and less protected. 지난해 미국은 3조 8천억 달러 규모를 수입한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만큼 관세 부과가 미칠 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사재기가 공급 부족을 불러와서 실제로 관세 폭탄이 터지기 전에 물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사건은 위스콘신주의 주도인 메디슨에 있는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에서 미국 현지 시각 16일 오전에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교사 1명과 학생 2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숀 반스 메디슨시 경찰국장은 브리핑을 열고 총격 용의자인 10대 학생도 사망자에 포함됐고 범행에 권총을 사용했으며 아직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은 학생 400명 규모의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재학 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예년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겠고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도선에 머무르며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충남, 호남 서해안에는 밤부터 다시 비나 눈이 시작되겠고 오후 한때 서쪽 내륙 곳곳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도, 춘천 4도, 전주는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는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사이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영동 북부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